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오늘도 수요일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8월에 그 힘든 장을 좀 견뎌내고 나서 8월 말에 좀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9월은 또 뭐 최악의 증시 수익률을 기록했던 한 달이라고 하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통계가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간밤에 또 국제유가가 좀 말썽을 일으키면서 시장에 압박을 좀 줬습니다. 그러면 또 돌파구 찾아봐야죠. 알고리즘 따라가 보시죠. 자, 먼저 맨해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어렵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보통 뭐 공황을 겪었거나 금융위기가 왔거나 그게 9월에 많이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100년 정도의 통계를 냈더니 보시면 평균 수익률도 9월이 눈에 띄게 가장 안 좋고요. 그리고 상승 확률, 기대 확률 역시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100년 동안의 통계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믿을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선반영에 그래도 마법이 통할 수 있을까요? 9월이 좀 안 좋기는 했지만 이게 또 조건이 있대요. 1년 동안 15% 정도 계속 상승을 하다가 8월에 빠진 그 달이 1950년 이후에 7번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의 9월의 수익률을 보면 한 번 빼고 9월은 다 올랐대요. 그러면 올해가 딱 그 해였으니까 올해도 오를 가능성도 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 중간부터 결론을 좀 드리면 아직 모릅니다. 뭐 지금 또 고용 얘기 나오고 물가 얘기 나오고 금리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복잡한 것도 다 얘기하고 있으면 시간만 아까울 것 같아서 오늘은 딱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WTI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7% 올랐고요. 간밤에 또 86달러, 87달러 거의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키워냈습니다. 여기 KB증권에서 추세선을 좀 그려놓은 건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의미 있는 추세선을 돌파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달러와 연관성이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유가가 오르면 달러는 반대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우리가 원유를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역계상관관계를 보통 우리가 둔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물가가 또 올라갈 거고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달러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공급단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급단에서는 확실하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특히나 미국이 계속 골칫거리를 생각하는 러시아랑 같이 움직입니다. 계속 자발적 감산이라는 카드를 한 달에 한 번씩 꺼냈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최근에 한 2달 연속 다음 달에도 할 거야, 다음 달에도 할 거야 이러더니 이번엔 아예 그냥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원유 생산량을 좀 늘리고 그리고 뭐 비축유를 방출하고 근데 지금 비축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미국이 아무리 힘을 쓰다고 하더라도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감산을 계속 이어간다면 사실 미국이야 뭐 당해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요단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사실 공급 측면에서는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수요가 계속 올라가야 유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제조업 PMI를 봤습니다. 일단 유가가 수요 쪽에서 올라가려면 제조업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건데 애매합니다. 뭐 일단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아요.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듯한 움직임이 올해 내내 나오고는 있는데 계속 조금 아쉬운 게 신규 주문이에요. 재고가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재고가 줄어드는 건 팩트인데 신규 주문이 생각보다 안 늘어나고 있는 것도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 둔화 우려, 소비 둔화 우려를 계속 걱정을 하는 거고 미국이 좀 이렇다면 중국으로 한번 얘기를 돌려볼까요? 그나마 중국은 뭐 최근에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보고 있으면 역시나 애매합니다. 제조업 PMI라든지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주문도 좀 돌고 있는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이걸 그렇다고 중국 경기가 확실히 살아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결론적으로는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이 원래는 뭐 지난주 금요일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왔다. 그리고 비구이 위한 주가가 폭등했다. 이러면서
분명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 만에 또 금세 차이진 서비스 PMI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냥 다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결국 아직은 신뢰도가 좀 부족한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이 정책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저는 의의를 좀 두고 싶습니다. 중국이 보통 이 정도로 위안화가 평가절하되고 그리고 중국의 상해지수라든지 홍콩의 항생지수가 이 정도로 떨어졌을 때 보통 정책을 가동할 타이밍이 오기는 왔대요. 그렇게 된다면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움직임, 투기성 자금이 유가에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한 51대 49 정도로 유가의 상승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베팅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51대 49로 막 베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가가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깐이나마 또 자극할 수 있고 달러의 강세 압력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것도 있대요. 내년이 이제 미국 대선인데 대선 전해 8, 9월은 좀 부진했답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손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도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 이게 이제 8, 9월에 좀 부진했다가 연말 연초 들어가면서 또 산타 랠리, 연초 랠리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재선에 성공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린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 지금은 좀 필요할 때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증시가 급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간밤에도 유가가 오르면서 시장을 압박했지만 결국 M7은 살아남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되는 것, 확실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한 가지 투자 포인트 더 넣자면 요럴 때 또 정책의 중요성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시장이 막 위로 가기도 어렵고 아래로 가기도 어렵다. 그럴 때 정책 하나 나와서 그게 빵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이번 주말에 G20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엄청나게 좋은 이슈가 나오지는 않겠죠. 시진핑 주석도 안 온다고 하고. 그렇지만 인도가 공을 되게 많이 들였대요. 이번에 인도가 브릭스 회의에서도 약간은 좀 중국과 선을 긋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미국이 중국보다 인도 쪽을 많이 챙겨주려는 쪽에서 인도가 미국이랑 같이 라인을 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외교상으로 많이 관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니 인도에 투자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유가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정상들 많이 모였을 때 그 되게 착해 보이는 정책들 많이 나오거든요.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가가 이렇게 부담인데 이걸 또 가속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센서스와 내용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는 조금 아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더 안 좋아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9월에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보통 역사적으로 9월 이후에 계속 이렇게 둔화가 된답니다. 개인 투자자가 판다고 주식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는 너무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동력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게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박스권 장세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빠진다고 주식 빠지는 거 아니니까 외국인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진다는 관점에서 요거 다음 칸으로 넘겨주시면요. 그걸 유지했을 때 요것도 조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가벼워졌다는 거. 사실 지수가 빠진 것도 있지만 반대로 12개월 포워딩 EPS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12개월 포워딩이니까 지금 당장 EPS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요. 1년 후까지 땡겨왔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 그 이유는 코스피에서 EPS가 이렇게 좋아지려면 다음 장 넘겨주시죠.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두 개가 명확하게 좀 갈릴 수 있어요. 2차 전지가 물론 우리가 성장 모멘텀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지금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건 전기차잖아요. 근데 전기차의 판매가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수출이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2차 전지는 지금 잘 하고 있었는데 과연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요. 반도체는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가 좀 약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주도권 다툼은 지속되겠죠. 간밤에 또 테슬라가 이렇게 급반등을 하면서 증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주도권을 좀 뺏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수출 지표만 놓고 보자면 자동차 뭐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둔화된 게 사실이고요. 반도체는 오히려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 어쨌든 취사 선택이겠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최악에서 돌아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다만 걱정되는 것 한 가지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유가가 부담을 일으키고 금리가 부담을 일으킬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쪽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수급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정말 기분 좋은 장이었지만 다른 종목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요럴 가능성도 우리가 컨센서스 하나로 하반기에 염두에 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도 아니고 집중이 필요한 때 우리가 보통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택은 이미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인사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안정이 되고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우지 않는 그 시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도 들어가면서 계좌를 잘 지켜내고 연말 연초를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